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희종 교수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톰 아저씨가 왔어요. 11번째. 저 톰 크루즈가 처음 내한했을 때 막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11번째 그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그 친근한 애티튜드를 유지했던 헐리우드 스타였던 것 같고, 마고 로비도 처음으로 방문을 했는데 둘 다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톰 크루즈의 방한과 마고 로비의 방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톰 크루즈가 뱀파이어의 인터뷰로 우리나라에 처음 그때 왔습니다. 미모가? 네, 뱀파이어 인터뷰로 왔더니 그게 일종의 예고였나 봐요. 지금 나이 61세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 설이 돌고 있을 만큼 맞아. 너무 진짜 나이도 안 들고 뭐 사실 뭐 요즘 61세가 뭐 많은 나이라고 하기 어려운 나이이긴 합니다만, 톰 크루즈는 심지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은 액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웬만하면 액션을 소화를 한다라던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기대되는 것 이상의 정말 액티브한 액션을 보여주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뱀파이어의 인터뷰가 예고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고 로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온 영화가 바비예요. 의외의 선택이긴 해요, 저는. 네, 바비 하면은 만약에 바비라는 인형을 실사로 만든다, 누구를 캐스팅할까 할 때 거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바로 이 마고 로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뭐 The Wolf of Wall Street 네. 같은 영화에서도 잠깐 중간에 뭐 주식에 대한 설명하는 설명 요정처럼 등장을 하지만, 그때도 가장 전형적인 금발 미녀의 그 모습으로 선택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바비가 가장 전형적인 금발 미녀를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인형을 우리가 네. 바비라고, 물론 저는 어렸을 때 미미를 갖고 놀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왜 미미냐면 이제 바비 인형은 더 비쌌어요. 너무 비쌌어요. 저 어릴 라이센스 때도.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이제 미미 인형을 만들기도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인형 완구이기도 하죠. 여아용 완구이기도 하나, 한때는 세계적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바로 이 바비를 딱 떠오르면 마고 로비란 배우가 정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마고 로비란 배우는 굉장히 자기의 또 모험을 하는 배우로도 유명하죠. 네. 가령 아이토냐라는 영화를 보면은 피겨계의 악녀, 그러니까 승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범죄도 서슴지 않는 하층민 출신의 피겨스타 연기를 해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겨도 정말로 연습을 해서 그럴듯하게 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연기를 거의 싱크로를 맞추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타고난 외모가 바비와 싱크로를 맞추기도 했지만, 연기하는 모습이나 뭐 걷는 모습, 애티튜드, 외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바비가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애쓴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여러 면에서 또 한국의 관객들, 그리고 여러 이제 행사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제2의 탐 아저씨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예의 바르게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바비의 감독이자 그 배우인 그레타 거윅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때 모습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s just so exciting to be in Korea, in this city with this film. I love Korean cinema. I'm in awe of the artists of movies that come out of this country, and so for me, it's like it's the same as being in. Paris with loving the French New Wave films. It's just exciting as a cinephile, and the fans yesterday. It was just amazing. I mean,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t was incredible, and I was just incredibly touched by how much they really cared about all of our individual projects and contributions, and really knew them. It was very moving. 물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 표현과 이 말에서 보이는 게 좀 다르죠. 전 약간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감안하고 들어도요. 지금 그레타 거익 감독이 한국에 온 소감으로 파리의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를 경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애정 표현이 그냥 와가지고 예의상 하는 말 같지 않은 진심으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의 누벨바그라고 하면 프랑스 영화가 가장 세련됐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새로운 어떤 영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 어디를 가야 돼 하면은 프랑스 영화를 봐야 돼라고 하던 시절이라면 네. 지금 영화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곳이 어디야라고 한다면 한국이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한국 걸 봐야 가장 좀 에너지가 높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표현은 뭐 아주 완미하게 고상하게 잘 만들어낸다 혹은 자본이 아주 많이 투자돼 가지고 여기에 기술력이 아주 높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장 좀 조금 덜컥거릴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점에서는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흥미롭고 그리고 눈에 띄는 인력들이 모여 있고 앞으로 주목되는 감독, 배우, 스태프들이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과 킹덤과 글로리 같은 곳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타 거익 감독도 한국이 말하자면 우리 조금 편하게 말하면 뜨는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다면 한국은 뜨는 해가 있는 곳, 뜨는 곳에 와서 이 에너지와 열기를 느끼니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저는 괜한 상찬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가장 느꼈을 게 저는 관객의 열기라고 봐요. 관객이 그레타 거익 감독이 분명 유명한 감독 맞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타 거익이 어떤 감독이냐면 작은 아씨드 네. 그리고 레이디 버드 같은 감독이에요. 만들었던.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여성적인 삶을 살긴 살았으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작은 아씨들을 읽고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자랐으나 레이디 버드에 있는 그 여자 주인공처럼 영화 감독으로 좀 거듭나면서 하지만 여성으로 내가 좀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평범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뉴욕의 여자거든요. 도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한 페미니스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를 찾아가는 여성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감독을 만약에 LA 한복판에 가가지고 어느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해도 말하자면 어벤져스가 아닌 이상 많은 관객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미 그레타 거익 감독의 수많은 팬들이 존재하고 필모그래피를 다 외우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비평가처럼 날카로운 뭐 이렇게 반응도 하고 24평도 막 얘기하고 내 블로그도 보여주는 아니 무슨 일반 관객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감독들에게는 우리나라는 관객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영화를 막 만들기 힘들어요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레타 거익 감독이 바로 그런 모든 수준들이 마치 누베바그 시절에 프랑스 같다라고 말하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말하는 누벨바그의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교수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영화에 대한 그 부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83년생이더라고요. 그레타 거익 감독이 교류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 젊은 인재들과 같이 작업하고 싶을 그럼요.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와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뉴스는 문화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시작하면서도 출생신고하지 않고 태어나긴 했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출생하고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600건 가까이가 육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아이가 알면 어떨까?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저도 여성이자 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좀 보태자면 최근에 많이 수사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공론화되고 있으니까 소박하게 제 의견을 좀 보태자면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해서 이게 분명히 범법행위고 범죄인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된지 종적이 묘연한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회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로 가지 말고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어느 곳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있으면 그죠. 출생신고도 그렇죠. 해주고. 네. 기관이 생겨서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들도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합법적으로 베이비박스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합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말하기는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정말 몇천 명에 이른다면서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쨌든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 태어난 아이들일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미혼모 아이라던가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게 어려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거기는 이제 미혼모 지원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출생률 문제를 1 이상으로 끌어들이는데 혁혁한 어떤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그저 범죄 수사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방기, 유기 그리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으로 넘어간다기보다 그럼 물론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사회적 제도도 마련을 해서 좀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화 사례라는 건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 탄생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좀 더 모건 복지 차원에서 모자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훨씬 더 두터운 모자 복지 차원에서의 그 진료와 혹은 그 이후에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이는 출생신고 이루어지긴 했었죠.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아서 발견된 사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좀 더 우리가 과거 말 그대로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지만 관심 없어도 되는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과밀했던 시대와는 멀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복지 제도가 필요할 때 이런 문제가 마침 발견이 되었으니 좀 그런 접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시민으로서 보태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의 시각으로 왜 그렇게 아이를 방치했어? 왜 그렇게 시신을 유기했어? 라고 따져 묻는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죠. 물론 네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그 소중한 생명이 그렇죠. 그건 쓰러졌으니까. 필수적이지만. 예. 네. 이번에 미등록 출생 그 이제 태어날 때 임시번호는 받았지만 주민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한 2,000명 정도 맞아요. 발견이 된 네. 거잖아요. 2,000명의 아이들을 태어나서 한 1년 정도까지 출생 신고를 하고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2,000명 정도만 받아줘도 최소한 2,000명의 생명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아까 그 교수님 말씀 중에 무조건적으로 뭐 따지지 말고 아이가 못 키우겠다고 데리고 오면 아이가 돌진할 때까지는 시설에서 봐주고 그리고 나서는 적절한 보육시설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네네네. 그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네. 혹은 엄마가 나중에 찾으러 오면 찾아서 보내줄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돼도 이게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무조건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오늘 내일도 출산할 수 있는 위기에 몰린 네. 여러 이제 또 인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인부들에게도 길은 열어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이라는 것들을 같이 사회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되는 영화나 학대당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한 작품에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도간이나 어린 의뢰인 같은 경우는 학대당한 아이들,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켜볼 때도 뭐 도간 때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린이라고 그려질 때, 어린이일 때 훨씬 더 분노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더 끔찍하게 느껴지고. 그 도가니는 어린이인 데다가 또 장애를 가진 네. 어린이였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어릴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상황에서도 한 거를 잘 못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맞아요. 말을 잘 못해요. 아이들이. 방어권을 그러니까 잘 행사 못하니까. 아이들이 납치나 유괴 상황에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조용히 해 이거 말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그냥 따라가는 이유가 그래야 하는 줄 아니까. 왜냐면 어른들은 옳은 말을 하고 아이들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되게 기본적인 도덕관념을 믿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특히 이 도가니의 바탕이 됐던 학교는 언어 의사소통에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중에 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종의 성적 학대가 있었고 육체적 학대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적인 건 폭력을 저지른 그 주체에 대한 당연히 잘못함이 있지만 무엇보다 묵인했던 중간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고발했던 건 폭력의 주체는 당연히 1번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저 이 아이들이 뭐 졸업을 한다라거나 혹은 내가 이 학교에서 대략 벗어나기를 바랬던 선량하지만 무력했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대개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네. 난 몰랐잖아. 내지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라고 대부분들 불편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라고 변명을 삼지만 이 작품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도가니도 그렇습니다만 저건 이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맞습니다.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어린의뢰인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도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었고요. 아이들이란 영화는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소원이라는 영화는 조두순 사건을 다뤘었고,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어린이 유괴 사건,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영화들은 주로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이들, 그놈 목소리 그리고 소원 셋 다 저는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제 소원은 물론 조두순이 감옥 갔다가 네. 나왔지만 제가 왜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이 사건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일반 겁니다. 상식어가 네. 돼버렸죠. 근데 왜 미제 사건이라고 제가 감히 부르냐면 이게 심신미약 때문에 터무니없게 가벼운 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해결되지 않은 사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영호 유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네. 그리고 정말 잘 아신 사건이지만 대구 개구리 소년, 개구리 잡겠다고 나갔던 소년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범인도 잡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다고 해서 사실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제 사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특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류의 그런 범죄 재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유괴 사건의 경우는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살아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미제 사건들과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건들을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이렇게 다시 재현하는 이유는 재발을 방지하고 싶어 하는 많은 영화인들의 좀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까? 이런 일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좀 불행 중 다행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참 뉴스에 유괴 사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한두 번쯤은 잊어버릴만 하면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아이가 유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범인을 수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다행인 것은 최근엔 그래도 이런 유괴 사건은 많이 사라진 듯해요. 적어도 유괴 사건 같은 경우는 CCTV라던가 여러 가지 감시망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조금 부모님들이 최근엔 그래도 좀 더 밀착해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이런 일이 좀 덜해진 건가 싶긴 한데
여하튼 참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괴 사건이 참 한국 사회에서 많았다라는 그런 추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뭐 30년 전쯤에 있었던 유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재현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유괴되었던 어린이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는 이미 엄마가 됐대요. 근데 저한테 프로그램을 잘 봤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 시청자인데 우리 아이 얘기를 다시는 다루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딸이나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의 아픈 기억이 다시 그럼요. 예, 맞습니다. 되살아나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그분은 이제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생존자. 네. 예, 생존했으니까 그리고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제가 그때 이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만들기가 어려운지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 하면 이분 생각나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인데요. 주로 이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나라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그 베이비박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베이비박스, 일본의 황제요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일본에는 사실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베이비 로커라고 해서 그 코인 로커 안에 네. 코인 로커 아이들을 넣고 가는 일들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뻔한 거죠. 이제 뭐 사고처럼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대 아이들이라던가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뭐냐면 아이들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내가 아이를 낳아서 베이비박스나 코인러커에 놔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브로커에서도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에 비가 오는 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으러 가는 그 미혼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그 원치 않는 아이를 가져서 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중간에 해결도 못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아이까지 낳고 그래서 이를 어쩌지도 못한 채 베이비박스까지 온 아이 엄마라면 그 사이 저는 받아야 될 벌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리적인 고통과 그 과정에서의 산고와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모든 고통이 어떤 법적인 고통과 그 이후로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전 상회한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법적인 뭐 여러 가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연민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요. 그래서 그 연민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까 제가 코인러커에 넣어진 아이들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고 베이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베이비박스가 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과연 오히려 아이들을 더 넣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다. 추운 겨울날 만약에 그러니까요. 길바닥에 아이가 버려지면 생명을 더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런 논쟁들도 많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됐고 저는 이번에 또 보면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또 베이비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또 수사가 용이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놓고 간 아이들은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이 20세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의 어떤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그 2004년 작품인 아무도 모른다. 사실 이 작품이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이었는데 재혼한다면서 집을 나간 엄마랑 남겨진 4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조금 전에 그 배경 장면에서 뭐가 지나가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는데 트렁크에 애들을 넣고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왜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애가 많으면 이사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큰애 둘이에요. 이러면 이사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뛰지도 않고 소리도 예. 안 지르고 하니까 작은 애 둘은 이제 가방에 넣고 우리 집에는 둘입니다. 이렇게 좀 속여서 이사를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엄마가 엄청나게 철이 없는 엄마로 고려해다는 묘사를 합니다. 철이 없다. 엄청 철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이렇게 장난을 하고 이러다가 거의 숨바꼭질 하듯이 네. 자,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숨바꼭질 할 테니까 너희들 잘 있어? 이러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장남이 동생들 셋을 데리고 이제 집을 지키는 거죠. 집을 지키는데 사실 원래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걸 그리고 지내는 걸 알고 동네 중학교,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좀 노는 학생들이 이 집에 와서 조금의 비행 청소년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조금 괴롭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막내 아이가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영화의 접근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넷이 어울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넷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재밌게 지내요. 그런데 아무리 재밌어도 아이들끼리 놀면 그건 방임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뭐냐면 막내딸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설탕을. 그걸 꺼내려고 막 뭐 책 같은 걸 쌓아서 올라갔다가 추락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도 아이들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므로 방임은 아무리 엄마가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순간 거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아이들이 괴롭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나 아이들끼리 있다가 결국 방임에 의해서 죽은 것이나 이 엄마나 주변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은 똑같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그래도 이 아이들의 동심을 살려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잘 살려놓은 작품이라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소녀는 최연소 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네,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는데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소년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그리고 이 소년은 어떻게 더 생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일본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아이는 눌러도 자란다. 아이는 어떻게든 자란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는 성장한다는 걸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느 가족이란 독특한 영화가 있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이런 가족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 꼭 혈연이나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가족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어린 생명이 어쩌면 동양젖과 같은 타인의 사랑을 먹고 살았을지 모른다.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동양젖 같은 타인의 사랑. 거기에 확 꽂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 마더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학대받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서는 너무나 천덕꾸러기로 아마 그 상태로 있었으면 방임되고 학대받다 못해 아마 칠곡이나 이런 네. 어린이처럼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그래서 보다 못한 주변에서 누군가 그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요. 네. 그러나 이거는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유괴가 법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 어느 가족이고요. 그리고 드라마 마더에서도 똑같이 그려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낳아놓고 방임하고 학대하는 부모와 네. 전혀 피방울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가짜 가족이지만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가 입 빠지는 것도 돌봐주고 키가 크니까 옷도 바꿔주고 예. 그리고 수영복도 사서 같이 바닷가에 가지고 놀러도 가고. 그럼 누가 가족인가라고 묻고 있는 아주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물론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지만 훨씬 더 한국에서 더 절절한 공감을 받는 이유는 한국도 역시 입양 문화가 조금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처럼 심지어 피부색이 달라도 우리는 그냥 가족이야라는 게 좀 보편화된 나라가 아니라 입양 절차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좀 따지기도 경제력부터 하고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뭔가 뭐 좀 뭐 외모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전적 요인까지 따져가면서 입양을 하려고들 하잖아요. 혈액형, 쌍꺼풀 뭐 이런 맞습니다. 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아동에게 진짜 필요한 건 혈육인지 아니면 가족인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가족에 보면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걷어들였다는 이유로 유괴범으로 이제 여기 이제 맞습니다. 주인공이 네. 몰렸는데 취조실에서 낳으면 다 엄마가 되나요? 라고 항변했다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네.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 마야를 부탁합니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화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너무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아이가 아주 많이 아픈데 그 복합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게 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호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낫게 하는 거는 요즘에 펜타닐이라고 해서 과약 수사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가 되는 마약이라고도 하죠. 그걸 진짜 아주 과하게 투약을 해서 한 5일 정도 코마 상태에 빠진 다음에 일어나면 멀쩡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간호사 출신인 엄마는 그 처방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한번 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도지게 되니까 네.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는 또 미국은 아동 보호가 너무 잘 돼 있죠. 아, 저 엄마 펜타닐 중독자야. 네. 자기 중독 해결하려고 애를 활용하고 있네. 어머. 아동학대야. 신고해서 엄마를 분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는? 그리고 애를 치료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나는 결백하고 우리 애 치료해 주세요 해서 결국에는 치료를 받지만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얘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믿음으로 네. 아이의 치료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또 개입을 못합니다. 엄마가 치료를 거부해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 반반 섞이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못하고. 개입을 못하고 여기는 확실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니까 아동 학대라고 오해해서 오히려 목숨을 잃게까지 되는 상황이 되니 참 이게 어디까지 법이 모든 것을 제한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법으로 인한 그 정리는요 최소한이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되묻고 있는, 그러니까 낳기만 하면 엄마인 건지 키워서 사랑으로 키우면 엄마인데 그건 법적으로 또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지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뉴스는 문화다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